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아직도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오늘부터 4주 연속으로 제주의 힘 다시 키우기 주제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창년 제주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찬식 전 충북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영철 제주참여학년대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상당히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는데 또 이제 이태원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 제주 상황이나 전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각자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죠. 네. 우리가 지나가 보건대 우리가 14세기 중반에 패스트라는 병이 창궐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한 30%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상실되고 또 영주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이것이 산업화 사회에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20세기 초반에 우리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후에도 스페인 독감이 그러한 그 소위 사회제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4차 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게 디지털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가 아마 이 4차 혁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도 이제는 뭔가 공공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교육에도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안착이 되고 있고 또 학생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고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적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도 무관중 생중계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물류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개인적인 소득이 좀 어려움을 갖게 되면서 복지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본소득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예전에는 사실은 이러한 그 아젠다를 갖고 이야기하기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앞당겨서 우리가 공론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오창현 교수님.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잠시 주춤해서 다소의 희망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행객들도 제주를 방문했고 소상공인들도 다소 조금은 안도를 하는 표정들이었지만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가 서비스 산업으로 사실 중심의 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계기로 제주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고립된 섬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코로나 되돌아볼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네. 우리들이 생활에는 그래도 좀 이제 다른 곳보다는 좀 나은 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스하고 메르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그 대유행으로 이제 번졌지 않습니까?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역의 당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갈 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중세 말기에 그 패스트가 가져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트 자체가 어떤 중세의 근본적인 몰락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코로나도 너무 이제 코로나 자체만을 보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면 혹은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됐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혹은 또 새로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어떤 관념들, 우리의 어떤 뭐 제도들 이런 것들을 네.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홍 대표님. 예. 뭐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하신 거 빼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 이 관광이라는 것 또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전체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좀 큰 위기를 맞고 앞으로 어떤 국가 간의 이런 이 왕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제한되는 게 아니냐. 단순히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이번으로 끝나서 앞으로 안 나올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발생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번지는 상황 이런 걸 돌아보면은 이게 이후에도 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해서 모습을 달리하면서 좀 더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는 어쨌든 세계화라는 것, 관광이라는 것들도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관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시적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된 부분이나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특히 이제 연휴 5월 초반에 그 연휴 때 우리가 관광객 20만 명이 이제 제주도에 오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게 잘 넘어가는가 했더니 이제 그 14번 이제 확진자가 생겼어요. 제주도의 어떤 방역 그 부분에서도 좀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우리 오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제주가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 많은 확진자들이 지역 내 감염이 없다는 것은 예.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서비스 산업, 특히 이 대면을 중심으로 네. 하는 산업이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는 되게 취약할 것으로 다들 염려를 했었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그렇지만 방역 당국에서 많은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도 했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관광지지만 서로가 협력을 하면 우리가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사실 우리가 무언가 조심해야 하다가 사실 방심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늘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장의 그런 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홍 대표님. 예. 예.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예. 제주도민들이 많은 노력, 이번 예. 코로나 극복은 아직 극복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국민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게 긴 병 앞에서 장사 없다는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고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버티고 이겨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 병들이 유행되지 않게, 감염병이 유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발생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모든 고통을 쏟아붓고 이제 그러는 것들은 이제 좀 그 방법은 정말 차악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어떤 대응들은, 앞으로의 대응들은 이런 감염병 차단 또는 이제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교수님. 예, 뭐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도민들의 노력이나 또 당국의 여러 가지 대처들도 분명히 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천운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그동안도 관광객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노출이 근접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인데, 네.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제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뭐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우리가 참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만은, 이제는 좀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사전적인 어떤 대비 체제들, 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갖춰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터지자마자 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잘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교수님, 이태원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오늘부터 고3부터 이제 등교가 시작될 걸로 했는데 또 일주일 자연 이제 수년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상당히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 예, 어떻든 간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주도의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네. 있어서 처음에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무사증 입증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예. 굉장히 업계에서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예. 정말 잘된 그러한 정책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에서 왔던 관광객에 관련된 법적인 책임도 상당히 전국 이슈화가 되긴 됐지만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중앙정부도 잘했지만 또 제주도에 있는 정책 당국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경제 대국,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처하는 거에 보면 경제 대국이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그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이제 그런 정부 가버먼트가 이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도 빠른 정책을 내놨고요. 또 우리 제도 자체에서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제적인 그런 정책을 내놔서 이나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3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자식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대학 자체에서도 지금 원격 교육을 하면서 또 일부 회의는 또 화상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만 많이 이제 잘 적응이 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좀 문제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잘 적응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일정 부분은 또 대면 강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학교란 게 학교 왔을 때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떤 이 교육에 관련된 시스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이버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또 만약에 학위 프로그램까지 만약에 허용이 되면 예. 저희 대학도 이제 새로운 어떠한 교육 환경을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어떤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도 우리 대학교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질서까지도 바꿔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예.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세계 어떤 경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느냐, 빠져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일부 성장률을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이른바 이제 저금리라든가 거의 제로 금리 거기에다가 뭐 양적 완화 그다음에 재정 지출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말하자면 이제 파국을 면하는 수준에서 온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된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유럽의 중심인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작년에 이미 거의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그런 0.몇% 정도였고 미국도 작년 7월, 8월, 7월, 9월, 10월인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더 이제 끔찍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과연 이제 지금까지 이번에 특히 이제 드러난 게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실체 아니면 뭐 그게 다 드러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그 우리가 한때 이제 외쳤던 이제 이게 나라냐 하는 게 꼭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고 민낯이 드러났다 볼 수 있는데 그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한 사회학자가 이제 그 전에 미국에 가서 한 20년 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안식년으로 다시 이제 20년 만에 미국 가서 이제 쭉 1년 동안 이 미국 사회를 관찰하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이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한 신자유주의 한 20여 년을 거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붕괴됐다. 그래서 뭐 현상적으로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극심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공공 시스템 뭐 교육이든 뭐 어떤 교통이든 많은 공공 시스템들이 무너졌다라는 거를 벌써 몇 년 전에 이제 그 리포트를 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확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도 있고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공공 시스템의 어떤 해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그런 상황을 극대화시킨 그것을 또 겉으로 드러나게 만든 게 이제 코로나인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는 과연 이제 과거로 돌아갈 거냐 이제 과거 일상으로 단순히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이런 공공 시스템을 재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나름 이제 우리는 약간 그 시차를 두고 이제 변화를 겪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그 이번에 어떤 일정하게 있는 공공 시스템들이 나름 좀 대응을 한 셈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성찰과 어떤 검토의 계기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참 많이 돌아보게 만들고 어떤 정말 이 민낯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물론 예전부터 이제 제주도의 경제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의식을 많이 느꼈지만 이번에 매우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너무 관광에 그 매달려 있어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관광이라는 게 도민분들께서도 쭉 그동안 느껴오신 거지만 뭐 사스나 메르스 이번 코로나 또 이제 중국의 그런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사드 배치 때문에 뭐 안 온다. 그리고 지금은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이 자기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흔들리고 많이 부대낍니다. 제주도가 뭐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럼 결국 제주 경제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광을 아예 없애자는 말씀은 아니고 관광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좀 고민을 해보고요. 예. 저는 제주도의 그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데 제조업이 이게 여러 산업들 중에 가장 고용 안정성도 높고 고용 창출도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고 1차 산업을 좀 끌어주고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제주도가 계속해서 이런 관광 일변도, 3차 산업 일변도의 이 경제 구조로 가져간다면 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부대낄 수밖에 없다. 근데 관광은 지금까지 양적 위주로 계속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관광객이 좀 늘어났다 싶으면 숙박시설 더 지우고 뭐 전세평수 더 늘리고 렌트카 더 늘리고 허가 주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줄어들게 되면 또 아우성이고 조금 늘면 다시 늘리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성장했지만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실질 소득은 예전하고 뭐 차이 없다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을 이제 어떻게든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주도 깊이 한번 성찰을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면 접촉보다는 요즘 뭐 온라인, 뭐 택배,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이렇게 굉장히 그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관광산업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 아주 최대한 그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예. 예, 사실 이제는 감염병이 빈번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예. 살아야 된다고 이제는 뭐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예. 이런 비대면 서비스 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T라든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디지털 신경제라고 부르는 쪽으로 산업의 중심이 예. 이제 확실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요, 요새. 예.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집에서 구매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너무 급하게 빨리 도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통신기술 접목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의 어떤 이 4차 산업 기술의 접목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사실 그렇게 두각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4차 산업 기술이 이제 접목이 빠르게 돼버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은 아주 이제 커질 것이고 요구가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겠냐. 아까 고용불안, 고용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 사실 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산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산업 중에서 항공사 중에는 파산한 곳들도 있고요. 여행사들 중에는 지금 뭐 파산을 뭐 이제 앞두고 있는 데들 겨우 이제 무급휴가 등으로 이제 근근히 그렇죠. 이어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관광 산업의 타격이 더 심한데 어찌 보면 22년 전 IMF 때 비교를 해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관광 산업이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약한 산업이거든요. 지금같이 감염병이라든가 하는 보건의 문제, 환경, 경제, 정치, 재난의 문제에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안고 있는 게 사실 제주도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앞으로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IMF 때 경험을 했듯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급성, 절박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우리가 경제 주권을 넘기지 않고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좀 다르지 않나. 예.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 체질 또한 그것에 맞게끔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오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소비와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저성장이 되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학생들 취업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거리두기, 사실은 이건 다 경제적 활동에 굉장히 반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저희들이 저 수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 특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관광객이 좀 덜 들어오게 돼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이제는 내수 중심에 뭐를 해야 된다. 우리 홍 대표님 서비스 산업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가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관광 같은 경우도 그 난립된 몇백 개의 여행사를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그 여행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대형 여행사도 지금 휴업 중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좀 도에서 또 관련된 업계 또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좀 그전부터 이야기했던 대형 그 여행사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가 이런 게 한번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서비스업을 뭐 축소시키고 뭐 그에 대한 디지털 경제를 통한 2차 산업, 제조 사업을 우리가 올리는 건 맞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게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인권을 뭐 중요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다. 이 생명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개인의 자유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인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동선도 다 노출되고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개인정보까지 다 노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탈세계화 또 어떤 지역주의 이런 것들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광 같은 것들도 이제 생태 힐링 관광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전보다도 또 가속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취업률 같은 것들도 그렇고 소비량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 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크레딧 소위 신용카드 쓴 것이 대구가 가장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제주가 거의 10% 이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떨어졌다는 거죠. 또 실업률도 다른 데도 높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지출은 훨씬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거의 다른 데보다 한 50% 수준으로 더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주도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이걸 빨리 좀 더 도당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그 관광 등 이렇게 이런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취약한 그런 경제 기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주 경제가 지금 크게 보면 관광 산업 또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97%나 감소하고 도내도 지금 59%나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세계 그 관광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여기까지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날들은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시겠지만 네. 그런 날들은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축 경기가 호황을 누린 날도 이제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가 어떻게 연착륙을 잘할 것이냐,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이 관광의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관광지가 하나 있으면 별다른 투자 않고 노력 없이도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다 보면 사실 관광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산업이 오히려 저하되고 그리고 이 관광 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 산업의 경제 구조로만 이제 지탱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처럼 타격을 받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관광 산업이 비중이 큰 나라들이 가장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태국에 일본 관광객이 넘쳐났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불황이 찾아오니까 태국의 관광도 같이 침체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환경 가지고 관광으로 많은 이제 성장을 누렸고 사실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많았죠. 그걸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 등도 호황을 유지가 했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관광과 서비스 산업의 중심 구조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관광의 종속 이론에 딱 맞는 곳이 된 겁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쯤 1분기에 서비스 생산이 전국의 제주도가 가장 마이너스가 크더라고요. 마이너스 10.3%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10배, 20배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증명이 된 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 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팽창 중심, 성장 중심의 산업이 앞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제주에 그가 과연 맞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중국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다 해서 제주가 과연 예전의 호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빈번해지고 그리고 그 주기가 짧아지면 그 탄력 회복성이 큰 관광 산업이라 할지라도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취약성, 이 지나치게 높은 관광 의존도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취약성은 이번에 진짜 여실히 확인된 것 같고요. 사실 꼭 대외적인 취약성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관광객이 500만에서 10년 만에 한 1,500만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숫자도 모자라서 더 늘려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관광산업의 종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잖아요. 거기도 이제 기후나 이런 걸로 농업이나 목축업이 꽤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관광이 이제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관광 쪽으로 확 쏠리면서 애초에 가지고 있던 산업들은 무너지고 관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이 관광이 과도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매력들을 오히려 잠식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마요르카나 제주도나 기본적으로는 무슨 도시 관광이 아니라 자연 관광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매력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사실은 관광이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이제 제주 관광은 숫자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왔다.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가능하나를 떠나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지속 가능성도 이미 한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제 과거의 관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더 이제 늘려나가는 쪽으로 움직여 왔던 게 사실인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외적인 충격인데 이 외적 충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미 좀 반성하고 또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했어야 될 것들을 못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홍영철 대표님도 얘기했던 그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 의존도를 얼마나 할 거고
제주도가 뭐 관광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분명한데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 내적으로 그럼 앞으로 관광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뭐 2차 산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의 경우에 1차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고 또 그것을 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금 축산업 같은 경우는 축산 폐수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 최근에 고용 문제도 보면 이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업에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 가지고 그 고용 충격이 좀 덜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국제적인 어떤 뭐 개방성이 좀 떨어지고 심하면 이제 원래도 이번에도 이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했듯이 쌀 수출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 그게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농업이 미래 산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제주 농업을 지키고 살려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그 1차 산업 농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감귤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차 산업도 우리가 녹록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늘도 지금 많이 생산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2차 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1차 산업의 어떤 생산물을 안정되게 가격을 확보하는 것 또는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또 1차 산업의 생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 우리 BT를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생산물들을 만드는 거 고부가가치에 이런 것들을 좀 일구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제주업이 4%도 안 되는 그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1차 산업의 그 안정화나 1차 산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가 힘들다. 그런 파악이고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6차 산업을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쳐서 6차 산업인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오설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한 기업이 이미 그럼 우리가 예전부터 그림 그렸던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관광이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는 거의 그냥 유지하는 수준 또는 이 도태되는 거를 좀 속도를 늦추는 수준 이런 걸로 계속 돼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이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은 돈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되고 고용이 그런 부분에서 좀 2차 산업에 대한 눈길을 좀 다시 돌려야 된다. 예전처럼 뭐 공장에 매연 나오는 그런 제조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1차 산업과 연계된 2차 산업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오창인 교수님은 관광 전문가이신데 지금은 감귤 농사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취미로 하는 거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1차 산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열려지는 부분이기도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국가별로 자체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후퇴된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량 주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곡물의 전체 77%가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아까 패권주의 얘기도 나왔지만 자국 이기주의라든가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국의 이기주의가 팽창해지면 식량 주권의 문제가 더욱더 커질 텐데 그렇다면 제주의 이런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이번에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타격을 입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거든요. 또 하나 증가했던 것이 로컬 푸드입니다. 자기와 지역에 가까운 곳들의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인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이제 활성화 안 됐거든요. 아마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6차 산업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의 관광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뉴투어리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고령화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관광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화두죠. 그래서 힐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건강식을 제공하는 이런 건강 위주의 관광이면서 환경을 중시하면서 환경을 저감시키는 이런 관광을 우리가 뉴투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천혜 자연환경도 있지만 또 하나가 아까 BT 말씀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이로운 자생식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제조업으로 활성화하게 되면 사실 1차, 2차, 6차 산업까지도 관광을 통해서 굉장히 뉴투어리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1차, 2차, 6차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IMF라든가 뭐 OECD에서도 가장 경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 가장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제 그 주제를 제주 경제 어떤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나갈지 전략적 어떤 과제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모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뭐 전체적인 우리 제주도의 산업 구조는 앞으로 뭔가 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우리가 중단기 계획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격, 택배, 온라인, 뭐 쇼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참에 저희들 물류 시스템을 좀 완전히 좀 계획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제주도민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물건을 받을 때도 택배비 더 많이 받아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 있는 것을 다시 팔려고 해도 상당한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차에 조금 더 이런 그 물류 혁신은 훨씬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원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민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차 산업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게 앞에 우리 패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역주의 어떤 탈세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수급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또 싶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뭐 관광 같은 것들도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생태 힐링 관광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이제 뭐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나타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농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농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관광에서 생기는 수입이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는 대부분 물론 이제 거기에 취업자가 생기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걸 투자한 자본에게 돌아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농업은 바로 이제 주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경관을 유지하는 가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평가 속에서 요즘 이제 뭐 농민 수당이니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는 농업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더 이제 살아남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자원과 정책들을 동원해서 농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시간 관계에서 뭐 아까 뭐 관광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할 건 있었지만 아까 이제 전공하신 분이 잘 얘기하신 것 같고 트렌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 관광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걸 존중하는 이런 관광 트렌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금처럼 막 다 모집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관광보다는 어쨌든 그냥 왔을 때 여기 착지 현지에서의 어떤 그 최소한 안내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관광 산업들이 좀씩 바뀌고 있는데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관광 산업에 대한 정책도 좀 이제 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홍영철 대표님도 제주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떤 전략적 어떤 방향들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국제도시 3차 계획을 지금 새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2차 계획까지는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관광휴양도시,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도시라는 것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관광휴양도시를 주장했냐면 중국이 배후 시장이 큰 시장, 양적 시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 패러다임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제휴공항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농지를 없애고 관광객을 더 불러들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우 교수님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 개발 모델들을 보면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하는 곳들은 낙후된 경제를 가진 곳이나 저성장 그런 개발도상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코로나19에도 이런 대규모 개발 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 제프리 힐 교수가 환경은 자본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수용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잘 지키면 그만큼 차별화가 가능하다. 차별화는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아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평화의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이 상황이 오히려 더 국제 지정학적 갈등과 어떤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와 평화가 무관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주 짤막하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정체성 또 자연환경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 가치 또 제주도만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변화된 부분에 맞게 좀 더 진화하고 또 나은 그런 경제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